자, 다음은 탁현민 비서관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탁 비서관이 왔다는 얘기는 언론이 충분히 뭔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무슨 루틴 같이 돼버려서. 그러니까. BTS가 공연한 거 진짜 큰 뉴스인데 네. 보도량이 별로 없었어. 아, 그래요? 저희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는데 네. 우리나라가 제일 적게 화제가 됐어. 그럴 리가 없는데요. ABC부터 NBC, CBS, 미국에서는 계속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거기는 난리가 났지만 네. 왜냐면은 BTS가 유엔에 공연한 게 가수가 유엔 총회를 하고 있는데 유엔 건물에서 공연한 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국내엔 보도가 안 됐어요. 의미를 얘기해주지 않지. 그럴 전혀.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선 BTS가 그렇게 유엔 총회 중에 유엔 건물에서 공연한 최초의 가수 아니야. 총회 기간 중에는 유엔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그렇겠지. 또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제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 기간 중에 총회 본회의장 그리고 유엔의 앞마당 전체적인 유엔 공간을 그렇게 특정 가수의 촬영을 위해서 내준 경우가 유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나 그게? 근데 이게 애초에 시작은 작년 겨울부터 그 BTS가 소속된 회사와 논의를 했었고요. 원래는 유엔 총회를 상정해서 준비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대통령의 순방 행사와 맞춰서 한번 해보자. 아, 처음에는 유엔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순방이라는 게 우리가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상당히 그 외교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작년 겨울부터 시작을 했죠. 아하. 그래서 그 프로젝트 이름도 실은 이제 김구 프로젝트라고 해서. 백범김구? 네. 문화선지금 꿈꿨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게 여의치가 않았고 유엔 총회도 애초에는 비대면으로 전체가 진행될 거라고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못 하겠구나 했는데. 유엔 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유엔이 연락이 왔어? 네, 두 가지 행사는 대면으로 한다. 하나는 정상들이 참여하는 총회 행사. 그리고 하나가 SDG 모멘트라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협의체 회의는 두 가지 행사네. 네. 근데 이제 총회 자체는 사실 정상들의 연설 세션이라 특사가 뭐 역할을 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 그건 대통령만 나오는 건데. 네. SDG 모멘트라는 게 전 세계 기후 문제부터 지금 당면한 우리 과제들을 청년들의 시선과 시각에서 주장하고 또 이해를 넓히는 그런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네. 우리의 요구, 그 다음에 유엔의 요구, 그리고 이 두 가지 요구보다 더 중요한 게 실은 그 BTS의 스케줄. 그렇지. 유엔도 요구하고 우리도 요구하는데 BTS 스케줄이 더 어렵지. 듣기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갑을 문제가 되게 분명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도 실은 을이고 유엔도 청와대도 어떻게 못하는 BTS 스케줄 되겠습니까? 그래서 BTS 스케줄까지 확인을 하고 추진이 됐던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엔도 원했던 거네 이걸. 유엔이 원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평적이고 기계적인 형평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기관이에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부터 미국까지 동등하게 대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는 기구고 이 나라 갔으면 왜 이걸 하게 해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유엔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 그다음에 그 SDG 모멘트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것이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엔 입장에서도 BTS밖에 없잖아.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전 세계 정상을 대표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했다는 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 그렇지.
우리 대통령이 세계 정상 대표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거 그냥 항상 이늘처럼 지나가 버렸잖아. 그리고 우리 가수가 세계 청년을 대표해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지. 당연히 많이 보도가 됐을 거라고. 몰라! 사람들이 그냥 BTS는 공연했나 보다. 그럴 리가 없는데. 대통령은 항상 하던 거 했나 보다. 있을 수 없는 국제연합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조연설자로 나선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몰라 우리. 대한민국의 아티스트가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연설했던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SDG 모멘트의 사회를 봤던 사람도 주주장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언론이었어. 그래서 정말 그날이 코리안 데이가 된 거예요. 맞네. 그리고 그 사회는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 아니죠. 그럼 유엔에서 선정한 거죠. 또 야, 이거는 처음 듣는 의미다. 국제연합에서 유엔에서 수없이 많은 발표와 세션과 연설들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던 연설이 된 거예요. BTS가 하니까. 네.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보게 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세계 정상을 대표해서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고, 우리나라 가수가 최초로 세계 청년을 대표해서 연설했고, 유엔 역사 최초로 회기 중에 공연까지 했는데 이것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지 않았어요. 비틀즈도 또 보노도 전 세계에 정말 멋지고 훌륭한 아티스트가 얼마나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기회를 갖지 못했던 걸 이번에 BTS가 가졌고, 연설이 끝난 다음에 대단한 일인데. 저도 약간 이게 얼떨떨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이게 준비는 했지만 막상 그게 내 눈앞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우리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우리 대통령이 BTS를 소개하고 BTS가 전체 청년을 대표해서 연설을 하고 그 유엔 총회장에서 우리말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끝나고 나서도 이게 현실인가 이런 약간 착각 같은 느낌? BTS 멤버들이 연설하고 내려왔을 때 난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자기들도 이게 현실인가 싶어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감격스러웠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무수한 행사를 했던 탁비서관도 아니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비현실적이지. 청년이 전 세계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표한다는 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준비를 하면서도 그게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냥 연설했다, 공연이 있었다 이러고 지나갔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냥 그랬다고 지나갔어. 끝나고도 유엔 사무총장부터 모든 직원들 그리고 다른 나라 정상들까지도 그 이야기가 가장 큰 화제였죠. 그렇겠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도. CBS, MBC, ABC하고는 이제 결국 인터뷰를 하나 같이 하기도 했지만 많은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상 BTS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것도 물론 당연히 있었지만 우리 대통령과의 인터뷰도 정말 많이 요청이 들어왔었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외교 활동에서 좀 수세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약간의 갑질? 갑질? 유엔 총회 기간에 우리가 영국과 양자회담을 했고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와 양자회담을 해요. 슬로베니아는 차기 EU 의장국이에요. 회담을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중립지역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 영사관, 총영사관에서 했습니다. 걔네가 왔어? 네. 저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게 되게 솔직히 얘기하면 짜릿했어요. 언제나 우리가 갔거나 아니면 만들어진 양자회담장, 일종의 중립지역이라고 할까요? 항상 양자회담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찾아다니거나 네. 서로 필요하면 어디 하나 장소 세팅해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우리 바빠 죽겠는데 왔어? 실무 회의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많이 바쁘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쪽으로 와주셨으면 좋겠다. 장소는 그거 처음 해봤구나. 그 말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오시는 것이 어떠하시겠느냐. 바쁘시면 할 수 없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게 늘 듣던 말을 해본 거죠. 예. 그랬더니 왔어. 다 오셨습니다. 아, 그게 이런 가장 단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보도가 안 됐어, 그것도 전혀. 전혀 의미가 보도가 안 됐어. 없습니다. 연설이 끝난 다음에 그 유엔에서 본인들이 직접 우리 대통령과 BTS 특사단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서 유엔 사무차장이 아, 본인이 인터뷰어가 돼서 인터뷰가 돼서 인터뷰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유엔 사무차장이 예. 재밌다고 또. 예, 처음 봤어요, 그것도. 또 하나는, 원래는 이게 유엔 사무처장, 유엔 의장, 그리고 우리 대통령, 특사, 요렇게만 딱 대면으로 하는 행사였거든요. 아, 근데 당일날 갔더니 익숙한 해외 정상들,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와 있는 거예요. 왜 와 계시냐 그랬더니, 그냥 와 계신다고. 아, 그래서. 사진 찍히려고 온 거지. 보통 정상들이 그렇게 일 없이 오시진 않죠. 그래서 정말 많은 외교 행사, 특히 다자 행사를 해봤지만, 이렇게 뿌듯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림이 그려지고, 그게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는 건, 정말, 짜릿했겠다. 일이 재밌다고 느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오란 대로 오고, 예. 내가 쓰란 대로 쓰고. 시간도 뭐, 우리가 지금 한 10분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단 말이거든요. 늘 그런 얘기를 듣기만 했지. 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왜 간 거예요? 원래는 올해가 유엔 가입 30주년이잖아요. 남북한 동시가입 30주년이라. 보통 이 꺾어지는 정주년에는 각국이 유엔에 어떤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어요.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도 청동화로 같은 거를 유엔에 선물한 적이 있고, 자국의 문화적 성과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전시물이나 작품들을 기부를 하면 그게 이제 유엔 총회나 유엔 건물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도 미술 작품을 유엔에 기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유엔에 기증을 했다고 해서 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놓여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공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아무거나 또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법상 진본 유품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미술품을. 아하. 그건 국내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 문화재 보호법상. 그런데 저쪽은 또 가품을 또 보낼 수도 없잖아요. 아하.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전 세계 3대 미술관 그렇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거 엄청 한국관이- 자존심이 센 데지. 한국 전시관이 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도 좀 초라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에 거기에 한국의 미술 작품을 하나 기증을 하고 아하. 하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쪽으로 방향을 틀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왕 미술품을 기증할 거면 메트로폴리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메트로폴리탄도 한국 문화에 대한 소요가 갑자기 너무 커지니까 그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한류가 커지는데 공간은 작으니까. 예, 이쪽이 고미술이 아니라 현대 작품을 원하더라고요. 현대 작품을. 예, 그렇다면 우리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현대 작품 중에 한 점을 골라서 여사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특사가 같이 가고 그날도 여사님과 BTS가 갔다는 것 때문에 일종의 거기가 지금 성지가 돼서 그랬겠지. 한국 미술관이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랐겠지. 예. 그리고 메트로폴리탄도 처음에는 우리가 미술품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 뭐, 순서를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순서를 기다리는 게 어떻겠니? 왜냐면 하려는 데가 많다. 워낙 많고, 또 워낙 그 고가의 미술품들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 하지 뭐 그러니. 그래서. 처음에 그래, 튕겼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금 BTS 특사랑 우리 여사님이 가려고 했는데 그럼 다른 미술관을 알아볼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너네 많이 바쁘다고 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가을이 바뀌었구나. 뿐만 그러면 아니라 또 가면은 대우가 다 바뀌었을 거 아니야.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간략하게 행사를 하자 그랬다가 자기들 루프가든을 내주고
여사님이 메트로폴리탄 수장고를 보실 수 있게 배려를 해줬어요. 예. 특별한 대우를 했구나. 딱 한 가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가능하면 관람객들의 관람이 다 끝난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메트로폴리탄도 장사를 잘 했네. 여러 가지를 다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이자 사장을 만났고.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나 알지. 나는 봤어. 네. 큰 행사다 싶어가지고. 대통령이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순방 행사를 할 때마다 꾸준히 해왔던 일정 중에 하나가 백신 관련 기업 CEO들을 만나는 일정이었어요. 맞아.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까지 전부 다 만났고 마지막 한 명 남았던 게 화이자였거든요. 화이자 회장님이 우리 숙소로 왔어요. 그래 와야지. 네, 당연히 환담을 하고 백신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내가 보기에는 상징으로도 그렇고 실질로도 그렇고 매우 성공적이었거든. 이건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뜻대로 다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통은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외교라는 게 언제나 상대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상대국이 저렇게 하자면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일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없었어요. 자, 그래서 화이자 사장까지 만나고 나서 나는 온 줄 알았더니 또 하와이를 갔어요. 그 사이에 하나 더 있었던 게 우리가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겠다라는 선언도 했었고 미국하고 합의도 했었잖아요. 그 백신 그 원부자재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기업들과의 MOU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백신 허브 국가라는 게 무슨 단지 선언이나 욕망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구체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일정이에요. 보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냥 돌아온 줄 알았더니 하와이를 갔어요. 잠깐만 이거 보자고. 고 김석주, 정환조 일병 두 분의 영혼과 유족들을 고국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을 기다리셨을 두 분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의 영혼을 모신 공군 1호기는 잠시 후 하와이 이캄 공군기지를 출발하여 9시간 59분 대한민국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군 1호기는 잠시 후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영웅들의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편대가 호위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호위전투기 임무편대장 이재수령입니다. 영웅의 귀환을 마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국가 수호의 임무는 후배들에게 맡기시고 고국의 품에서 편히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선배님들을 안전하게 호위하겠습니다. 필승! 네, 지금 간호장교와 의장병들이 유해가 담긴 소관을 들고 전용기 트랩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 김석주 일병께 참정기장을 제의하시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이어서 고 김석주 일병의 유가족분들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 이런 거 참 잘해보면. 진심인 것 같아. 응? 원래는 하와이 일정이 없었어요. 유해가 발견됐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 뉴욕 일정을 하루 줄이고 하와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밤 10시에 하와이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에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추서식을 하고 오후에 이 한미유해 상호인수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와이에 뜬 거예요. 24시간도 하와이에 채 못 있었어요. 저분들은 근데 왜 그게 진짜 영화 같은 사연이 있는데요. 하와이에 묻히신 그러니까 거야? 그 어떻게 된 일이냐면 북한과 미국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해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진호 주변에서 주로 유해를 발굴하는데 왜냐하면 장진호 전투 때 미군이 미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거든요. 미군은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을 해놔서 어디에 묻혀 있다라는 그 기록이 있었고 그 기록을 북한에 제공해서 북한이 이제 유해를 발굴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 유해를 당연히 미군이라고 생각하고 하와이로 보낸 거죠. 아하. 근데 하와이에서 보니까 이거는 동양인 DNA인 거예요. 그리고 탄소나 뭐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걸 하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미군이 아니다. 그렇죠. 이 미군에 배속된 한국인 카츄샤로 판명이 된 거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있는 DNA 데이터와 대조 작업과 여러 작업을 한 후에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종합을 해봤더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분들이 낙동강 전선까지 6.25 전쟁 때 밀렸을 때 징집된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군이 완티오라고 하죠. 한 개 소대 중대 병력에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카츄샤로 처음으로 징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일본으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고 인천 쌍륙작전을 통해서 장진호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장진호에서 전사하셨던 분들의 유해가 65년 후, 70년 후에 다시 하와이로 돌아왔다. 미군 유해에 섞여서 하와이에 갔다가 DNA 검사 끝에 한국인인 게 판정이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DNA 대조 끝에 가족을 찾았구나. 그렇죠. 저 가족들도 상상도 못했겠다. 정말 꿈도 못 꿨던 일이죠. 유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러니까 저렇게 오열을 하시고 또 이번에 의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간호장교 한 분이 보이는데 김혜수 소위라고 그 유족 중에 한 분의 증손녀인 거예요. 증손녀. 예, 근데 현역 육군 소위로 마침 또. 예. 그래서 이 김혜수 소위가 유족을 대표해서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왔고 하와이 한미유해 상호인수식에 참여하고 본인이 직접 증조 할아버지의 유해를 들고 대통령 전용기인 군군 1호기에 탑승해서 서울까지 모시고 온. 이거 영화 스토리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유해봉환 행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도가 제대로 안 됐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화살머리 고지라든지 다부동 전투라든지 이런 데서 발굴된
미군 유해를 우리가 미군 쪽에 보내고 미군은 한국군으로 판명된 그 유해를 다시 우리에게 주는. 그래서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이 된 거예요. 서울공항에서 분양한 분들은 가족이죠. 동생? 아니요, 딸이니. 아, 딸들이에요? 오열하셨던 분들은 따님들이고. 아, 이게 그나마 나이가 다행인 있는 거죠. 분들이었구나. 네, 그나마 다행이에요. 한 분은 영정사진이 있었잖아요. 김석주 일병 같은 경우는 사진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그래서 별도로 위패를 따로 만들어서 영정사진 대신에 의장병이 들고 내렸던 거죠. 완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네. 네. 아니, BTS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스토리가 많아. 보도가 안 됐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도 보도가 안 되니까 지난번에 그 G7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갔다 하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고생도 얼마 안 남았다 생각했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왔네. 글쎄 뭐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지지난번인가요? 우리 G7 갔다 오고 총수가 저한테 이제 큰 거 다 끝났네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북한이 연락이 와가지고 더 큰 게 남은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